인왕산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홍종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에 관한 그 다양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시면서 이제 알았던 그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 이 안보 정책이 상당히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변화도 좀 한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폴로리다에서인가요? 그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산풍 사고 같은 뭐 대한민국에서 날림식 공사 같은 거 네. 이런 그 인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새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예. 건물이나 아파트를 질 때 보면 예,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엉성하게 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엉성하게 짓고 예. 되게 우리는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거기 예. 콘크리트 안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콘크리트는 그게 뭐 사람 몸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신 더 절 사용하고 그래서 뭐 학생 아파트에서 그 아래 위층에서 이렇게 뭐 위에서 뭐 섹스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엉성한데 예, 메인터넌스를 잘합니다. 메인터넌스를. 그래갖고 우리가 아파트가 이제 뭐 지금 강남 음마 아파트 같은 40년, 30년 됐다고 다 무너진다고 막 그러는데 예. 거기는 뭐 아파트, 나무로 지은 아파트도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인터넌스 잘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 같고 건물은 기본적인 골격은 뭐 예. 미국이 튼튼하게 하지만 예. 그런 아파트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안전 의식 같은 거는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안정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 때 어떨 때 이상한 게 차가 나타나요. 그 원인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부품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경우에 그게 고게 이제 하자가 되고 큰 하자인 차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나 뭐 건물을 짓는 것도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자주 가봤지만 네. 사실 뭐 그 여행 삼아 아니면 뭐 행사 때문에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진짜 미국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뭐 10년 이상 뭐 그렇게 이제 계시면서 이제 미국을 봤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느낌, 그리고 이제 단점, 장점,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이런 미국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2년 9월에 갔는데요. 이제 미국을 가서 제일 처음 느낀 점은 진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 얘기 김우중 씨가 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하면 다 발전한 나라, 세계 최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뭐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확대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일자리도 많고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그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속도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를 줄을 넘나드는 하이웨이, 그래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앙 분리대 워낙 넓어갖고 야 저기다 우리나라 뭐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콩이나 팥을 심어갖고 우리나라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그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82년에 가갖고 제가 공부를 못 해갖고 한 11년을 공부해갖고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번을 이제 미국을 갔지만 그 93년에 학위를 끝나고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제가 LA에도 식구가 이제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서 LA 가갖고 신시내티까지 뭐 자동차로 이렇게 자동차를 렌트해갖고 빌려서 갔는데 이게 참
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몇십 년 지난 건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많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모텔값 같은 것도 그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뭐 멕시칸 좀 늘고 중국 사람이 좀 늘고 신시내티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뭐 반미, 친미 뭐 그렇죠.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을 많이 가갖고 미국을 많이 가갖고 그 이렇게 우리의 모자라는 일자리 같은 거 거기 찾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우리가 뭐 좀 본론 비슷하게 들어간다면 사실 뭐 트럼프 정부 때 사실 그 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그 중국과의 어떤 대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예 중국 때리기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그 기전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트럼프 정부와 이제 바이든 정부 이 대외 정책 이게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걸로? 대표님 괜찮으시다면 그저 대외 정책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 미국을 공부하면서 느낀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공부하면서 책도 조그만 책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이 한 나라로 를 유지하면서 번영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 썼는데 그게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 말로는 컴프로마이즈 뭐 그레이트 컴프로마이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레이트 컴프로마이즈 대타협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처음에 연방주의랑 반연방주의라고 그래서요. 연방주의는 연방 정부 대통령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 반연방주의는 영어로 이제 컨페데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연방주의는 페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반연방주의 사람들은 연방주의가 필요 없다. 우리가 13개 주가 각각 영국으로 독립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는 느슨한 연대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반연방주의 해갖고 헌법이 아닌 연합규약이라고 해갖고 그냥 연방 정부를 안 두는 거로 했어요. 헌법을 만들 때.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페데레이션 연방주의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이거 뭐 외국과의 무역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연방 정부를 두고 대통령을 둬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헌법을 만들어갖고 그 헌법 미국 사람들은 헌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헌법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렇게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물론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 하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 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한 사람인데 연방주의는 해밀턴 같은 그 교대로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그 연방주의에서 그래도 연방 정부랑 그 연방제의 권리를 하는 그런 연방주의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해서 헌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맨 3, 4년 후에 그 반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정부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을 1조부터 11조까지 추가 조항을 넣었어요. 그걸 이제 수정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정헌법이면 헌법을 개정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전통이나 역사에 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헌법을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안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수정 헌법이라 영어로 어멘드먼트라고 하는데 그냥 추가 조항을 넣어서 필요하면 추가 조항을 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주의에서 출발했지만 반연방주의 주의 권리가 강해야 된다. 개인의 권리가 강해야 된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를 1조부터 10조까지 넣습니다.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그 수정헌법 1조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이것을 미국 헌법, 수정헌법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다. 미국은 자유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거기 들어가고 2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총기 날라가잖아요. 많이 아이고 총기를 좀 잘 규제를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냐. 근데 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방 정부가 군대
암드 포스를 갖고 있어. 암드 포스스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주정부도 밀리시아 민병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은 군대고 주정부, 정당, 뭐 파시스트 정당 같은 정당이 군대 갖지 않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군대 이런 거는 밀리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주정부도 군대, 밀리시아, 민병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 쉽게 그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미친 뭐 부잣집 아들 미친 놈이 레이건을 쐈습니다. 레이건을 쐈는데 레이건은 안 죽고 그 레이건의 보좌관 브래들린가 하는 사람이 반신무수가 됐어요. 그 정도 되면 조금 뭐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이요. 또 한 가지 문제, 그거를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이제 뭐 미국이 계급사회에 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닌데 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영어 이제 플루럴 디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그 플루럴 디모크라시가 이제 미국의 강점이다. 그러니까 뭐 토크빌 같은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자발적 결설체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자발적 결설체가 계급적인 그 단체가 안 되고 자발적 결설체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플루럴 디모크라시라는 그 다원주의 플루럴 디모크라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총기에 관련돼서 총기 규제해야 된다는 사람은 80% 90% 돼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허허 발판에서 사는데 총기 없으면 내가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냐. 근데 총기를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협회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커요. 소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 머저리테리안 다수에 의한 다수주의적 민주주의보다는 플루럴 디모크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면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처음에 연방주의 반연방주의 그걸 컴프로마이즈하는 것이 내가 미국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대단하다. 사실 저도 뭐 어렴풋이 미국 정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명료하게 그 미국 사회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이제 컴프로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3개 주가 처음 할 수 없다 하루 같이 13개 주가 독립하다고 해서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3주가 큰 주가 있고 조그만 주가 있어요. 큰 주에서는 인구당 한 표다. 작은 주에서는 주가 한 표다. 싸운 겁니다. 그 싸움의 해결이 상원 하원입니다. 상원은 주가 크든 작든 두 명. 하원은 인구에 대해서. 그래서 하원에서 뭐 회계라든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중요한 거 하고 상원은 또 뭐 외교라든가 전쟁에 그런 걸 하고 중요한 건 같이 하고 그런 상원 하원을 합동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컴프로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대통령과 약간 차별화가 있었고 좀 이제 괴짜, 좀 약간 좀 특이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미지가 되셨는데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뭐 부정선거에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생각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좋지는 않았다. 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하여튼 내가 집권하는 동안 도발하지 않았냐. 그걸 강조를 하셨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서 맞춰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미국 정치나 뭐 국제 정치라는 것을 현실주의로 봐야 되니까요.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들은 백인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 러스트 벨트. 거기 공업지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지난번 선거에서 지지했지만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저는
방식이 틀린 것이지 그 사람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요.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예. 지금 미국 대통령 4년 아닙니까? 예. 그 4년 전보다 4년 후가 경제가 좋아졌느냐예요.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봐봐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예. 하여튼 경제가 그 4년 전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떨어졌지만 4년 전보다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니 그런 것 때문에 예. 떨어진 사람으로서 많은 표를 얻었지만 진 거죠. 예. 근데 바이든은 상당히 그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든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처럼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중국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든가 뭐 바이든의 아들이 뭐 중국과 관련됐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게 현실로 보면 지금 뭐 이거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더 심하게 하는구나 더 세게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대통령이 그 후보일 때, 예. 후보일 때와 대통령일 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 미국에 있을 때 레이건이 이제 80년대에 이제 집권을 했었는데 후보일 때는 세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그 사람이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대서강경이지만 그래도 약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것은 좀 스타일이 틀린 것이지 뭐 인권이라든가 예. 뭐 동맹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게 틀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저 사람도 되게 이제 뭐 대중국 압박이라든가 저 사람도 더 뭐 자기 나라 경제를 챙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문제는 사실은 뭐 거의 예측보다 더 세게 나가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한반도의 안보 네네. 관련된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뭐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김정은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네. 이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약간 속아 넘어간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대북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좌편향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붙잡아서 지금 이제 그 연합군으로 지금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그럼 제가 오히려 강철한 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렇게 예.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대화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예. 그랬을 때 김정은이 도발을 못하죠. 합니까? 못하죠. 예.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자기 경제니까 내부 사정도 어렵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도발을 한다 그러면 유엔이나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더 심하게 할 텐데 그건 예. 더 힘든 거니까 예. 결국은 김정은도 속이 타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북한 문제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자국의 인민들을 이제 인권 탄압을 해서 유지가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북 정책은 사실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문제가 핵 문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도 문제지만 사실은 본질은 인권 문제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이 인권 문제를 이제 거의 약간 내팽개치면서 문재인 정권에게 농락당하고 김정은에게 약간 그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유엔 제재를 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회담을 뒤집어 엎으면서 김정은이 이제 제로로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인권과 북핵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트럼프 정부 초기 때 시도하려고 했던 참수 작전, 그러니까 김정은 지도부만 딱 제거하는 이런 옵션이 지금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그 한일 해병대가 아니 미일 해병대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항공 훈련, 뭐 해상 훈련, 특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유사시 때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 해병대 부대가 포항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처음 들으세요? 들으셨죠? 뭐 한국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 그게 이제 뭐 트럼프 말기 때 들어왔는지 하여튼 들어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일본 쪽에는 아예 뭐 주둔했고 그리고 핵 전략 잠수함이 지금 두 척이 지금 아예 상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지금 북한 쪽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김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정부를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 문제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는 이제 현재 전략을 그냥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저렇게 뭐 따르지 않고 뭐 친중화돼 있고 친북화돼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예.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타임즈에서 이번에 얘기했듯이 뭐 또 문재인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얘기만 하고 앉았고 창피한 일인데 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되게도 뭐 양보를 하네. 예. 이거 반중 아니야? 예. 하고 느낄 정도로 뉘앙스가 그렇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란 말을 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그 진보적인 그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권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인권보다는 뭐 북한을 달래갖고 북한 핵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북한 인권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변화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